구독, 좋아요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비의 궁궐 장희빈과 경종. 1720년 여름 경복궁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세자 이윤, 즉 훗날의 경종은 숙종의 급서로 왕위에 오르기 직전 마치 오래전부터 그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장희빈, 그의 어머니이자 조선 왕실에서 가장 강렬한 욕망과 비극을 남긴 여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희미한 경계와 동정을 섞어 말했다. 희빈 장씨의 아들. 그 한마디면 전부 설명되었다. 그 말 속에는 연민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고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경종의 삶을 조용히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경종은 숙종이 눈을 감기 전날 밤 홀로 창경궁의 통명전을 찾았다. 그곳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잠시 기거했던 장소였다. 낡은 문살 사이로 초승달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스쳤다.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이 번져왔다. 윤아, 넌 꼭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장희빈이 직접 한 말인지 오랜 세월 그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그날따라 유난히 생생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궁녀 출신이던 그녀는 우연히 숙종의 눈에 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모와 총명함은 왕을 사로잡았다. 왕의 총애가 깊어지자 궁궐의 권력도 그녀를 중심으로 요동쳤다. 인현왕 후 민씨와의 갈등 역시 그 순간 시작되었다. 인현왕 후는 온유하고 단정한 성품이었지만 왕과 궁중은 늘 겉보기와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였다. 민씨를 중심으로 하는 서인 세력은 장씨를 경계했고 장씨를 밀어주는 남인 세력은 권력을 잡기 위해 그녀를 더욱 부추겼다. 장희빈은 단순히 야망을 가진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궁녀라는 신분 때문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왕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단 하루 만에 추락할 수도 있는 세계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어야 했다. 그 적이 바로 인현왕 후였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숙종은 인현왕 후를 패출했다. 장희빈은 승승장구하며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왕비가 된 순간 그녀는 세상을 손에 넣은 듯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어린 세자 경종이 태어났다. 그녀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다. 남인 세력은 그녀를 업고 조정을 흔들었고 서인들은 피를 끓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점은 곧 추락의 신호이기도 했다. 인현왕 후가 폐위된 지 5년 만에 갑자기 병이 나자 장희빈의 주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빈궁에서 이상한 비방을 한다더라. 저주하는 물건을 묻었다던데. 왕후의 병이 심해진 건 빈의 짓이라던데. 궁궐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고 불보다 뜨거웠다. 특히 무고의 옥이라 불리는 결정적 사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무당굿 사건은 조선 왕실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었다. 그날 밤 궁궐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무당이 몰래 궁궐로 드나들고 인현왕후의 인형을 저주했다는 소문이 번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조작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서인 세력은 그 흔적들을 이용했고 숙종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다.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장씨를 처단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던 순간 장희빈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는 왕비에서 하루 만에 죄인이 되었다. 그녀의 방에서 사약 그릇이 내려앉을 때 어린 경종은 멀리서 울고 있었다.
장희빈의 마지막 얼굴은 쓸쓸했지만 두려움 속에도 단 하나의 감정만은 분명했다. 아들 윤에 대한 미련. 윤아, 윤아. 사약을 입술에 대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오직 아들뿐이었다. 그날의 궁궐은 비에 젖어 있었고 번개가 멀리서 울어댔다. 상궁들은 울었고 관노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 순간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보다 빠른 소문만이 남아 그녀를 영원한 악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종의 삶은 달라졌다. 그는 단 하루도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못했다. 사약 냄새를 맡은 것만 같은 순간도 있었고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어머니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도 있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자신감을 찾지 못했다. 대신들의 눈빛,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다툼, 그리고 아우 영조의 그림자가 늘 뒤쫓아왔다. 경종이 조금만 아파도 노론은 왕이 약하다며 세제를 위로 올리려 했고 소론은 그것이야말로 음모라며 맞섰다. 궁궐은 불안했고 그 불안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늘 혼자였다. 어느 비 오던 날 밤 경종은 홀로 술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문을 흔들었다. 그는 흐린 시야 속에서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윤아, 넌 내 죄를 지고 갈 필요 없어. 그것은 실제로 들은 말이 아니라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왕답게 살고자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약해져 있었다. 1724년 어느 여름밤 경종은 잠들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미소는 어쩌면 어머니와 다시 만나는 자리로 가는 길에서 지은 편안한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장희빈을 악녀라 적지만 그녀의 삶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사로잡힌 비극이었고 경종의 삶은 그 비극의 잔해 속에서 홀로 피어난 슬픈 꽃과도 같았다. 비는 그날도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약이 내린 날처럼 경종이 눈을 감던 날처럼 궁궐의 비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내리고 같은 소리를 냈다. 마치 조선의 모든 비극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듯이